요즘 뉴스에서 본 한 어르신의 인터뷰가 며칠째 마음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서울 마포에서 한평생 식당을 하시며 누구보다 부지런히 사셨던 68세 김정화 어머님. 그분이 카메라를 보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통장에 남은 돈이 18,000원이에요. 정말 평생 일만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막막함과 억울함이 화면 너머로 전해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사연, 혹시 남의 일 같지 않아 덜컥 겁이 나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노후가 불안한 이유가 그저 돈이 없어서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평생 고치지 못한 습관 때문입니다. 남들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썼던 돈, 나중에라며 미루는 버릇 때문에 놓쳐버린 것들, 외로운 마음에 헛헛하게 써버린 돈.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소중한 노후를 갉아먹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5가지 습관을 바꾸며 잃어버렸던 인생을 되찾고 계십니다. 그 억울한 사연 속에 숨겨진 해답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서울 구로구의 오래된 아파트. 그 좁은 거실 한켠에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이 놓여 있다. 겉표지는 해지고 가장자리는 커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 다이어리는 박정수 씨가 30년 동안 써 온 삶의 기록이었다. 그는 한때 중소기업 관리부 부장이었다. 직원 80명 남짓한 작은 공장이었지만 회사에서는 정 부장 없으면 안 돌아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다. 새벽 6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하던 시절 다이어리엔 늘 일정이 빼곡했다. 납품일 14일, 월말 결산, 직원 회식. 그의 인생은 늘 회사와 함께였다. 퇴직식 날 동료들이 작은 꽃다발을 건넸다. 정수형, 이제 인생 즐기세요. 그날 받은 퇴직금은 1억 3천만 원. 그는 그 돈이 평생을 버텨줄 줄 알았다. 그는 그날 다이어리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이제 진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하지만 그 문장은 몇 년 뒤 눈물로 번져 읽을 수 없게 된다. 퇴직 후 첫 해, 정수 씨는 오랜만에 아내와 여행을 다녔다. 강릉 바다, 남해, 그리고 제주도까지. 이제 좀 살 것 같네. 아내의 미소가 오랜만에 환했다. 숙소 앞 카페에서 찍은 사진, 두 손 꼭 잡고 웃던 그 장면이 다이어리에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둘째 해가 되자 지출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다. 연금은 없었고 국민연금 월 68만 원이 전부였다. 그나마 퇴직금 통장에서는 매달 250만 원씩 생활비가 빠져나갔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쌓여갔다. 아내의 말이 떠올랐다. 여보, 이 돈 계속 쓰다간 3년이면 끝이에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날 다이어리엔 이렇게 적었다. 그래도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이제 좀 써도 되잖아. 명절이 다가오면 자식들 집으로 찾아갔다. 손주들 선물, 용돈, 친척들 경조사비. 할아버지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100만 원, 200만 원이 훅훅 나갔다. 다이어리 한쪽에는 자식 이름 옆에 적힌 숫자들이 점점 늘어났다. 민수 30만, 지혜 20만, 손주 10만이. 그는 그걸 가족의 사랑이라 믿었다. 하지만 세 번째 해, 그의 다이어리는 점점 공란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기록할 일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는 일도, 목표도, 계획도 없었다. 하루는 거실 창가에 앉아 먼지를 털던 아내가 물었다. 여보, 오늘도 그냥 집에 있을 거예요? 그는 신문을 덮으며 대답했다. 응, 오늘은 좀 피곤해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다. 퇴직 후 더 이상 자신을 부장님이라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그리울 줄 몰랐다. 그날 다이어리에 적힌 문장.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 같다. 2023년 겨울 전기요금 고지서가 도착했다. 이게 뭐야? 21만 원이 넘었네?
아내는 영수증을 들고 한숨을 쉬었다. 요즘 다 오른다더니 진짜 미쳤다. 정수 씨는 괜히 짜증을 냈다. 그럼 덜 틀어. 뭐 그렇게 전기장판을 하루 종일 켜놔? 그날 처음으로 부부는 크게 다퉜다. 아내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다이어리엔 이렇게 적혔다. 돈이 부족하니까 마음도 가난해진다. 이후 그는 친구들을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퇴직 후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야, 우리끼리 조그맣게 투자 하나 해볼까? 같이 다니던 회사 후배가 말했다. 요즘은 무인 카페가 대세라잖아. 나도 하나 알아봤는데 수익 괜찮대. 정수 씨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래, 이 나이에 뭐라도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결국 퇴직금의 절반, 6천만 원을 투자했다. 그는 그날 다이어리 여백에 동그랗게 적었다. 2024년 3월, 새로운 시작. 하지만 그 시작은 끝의 시작이었다. 카페는 한 달, 두 달 매출이 괜찮았다. 하루 매출 30만 원씩 웃음이 돌아왔다. 이제 잘 되면 여름엔 에어컨도 새로 바꾸자. 아내의 말에 그는 희망을 느꼈다. 그러나 여름이 지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 인근에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선 것이다.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고 임대료와 관리비는 그대로였다. 10월, 후배에게 전화가 왔다. 형, 우리 좀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적자예요. 뭐라고? 그날 저녁 그는 다이어리를 펼쳤다. 수입 지출 계산을 해보았다. 임대료 180만 원, 원두 소모품 70만 원, 전기세 30만 원, 카드 수수료 등 기타 비용 20만 원, 월 매출 280만 원, 결국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 적자였다. 그는 펜을 던졌다. 다이어리의 숫자가 이제는 나를 압박한다. 퇴직금 통장은 4천만 원대로 줄었다. 그 사이 국민연금도 생활비로 사라졌고 아내의 저축도 이미 고갈됐다. 하루는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여보, 우리 이사 가는 게 어때요? 관리비라도 줄여야지.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안 돼. 이 집은 내 자존심이야. 하지만 그날 밤 아내 몰래 다이어리를 덮으며 혼잣말을 했다. 자존심으로 전기요금 낼 수 있을까? 2025년 봄 다이어리 표지는 더 낡아 있었다. 그의 손때로 가장자리는 번들거렸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이젠 내 인생의 계획표가 없다. 그날 아침 우편함에 전기요금과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함께 들어 있었다. 합계 34만 원. 그는 한참을 우편 봉투를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낡은 다이어리 첫 장을 다시 펼쳤다. 이제 진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 문장 위에 그는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그런데 나는 아직 나를 모른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낡은 다이어리 속엔 그의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었다. 그날 새벽 3시 박정수 씨는 잠에서 깼다. 눈을 뜨자마자 낡은 다이어리가 눈에 들어왔다. 책상 위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와 신용카드 청구서가 흩어져 있었다. 이번 달은 진짜 감당이 안 되겠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낡은 다이어리를 펼쳤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돈은 쓰는 게 아니라 흘러간다. 흘러간 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몇 년 전 그가 스스로 적은 글이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 말을 지키지 못했다. 다이어리의 뒤쪽 몇 장은 비어 있었고 그는 그 빈 페이지를 멍하니 바라보다 펜을 들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인생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 펜촉을 눌렀었다. 습관이었다. 남의 눈 체면, 그리고 나중에 눈물이 뚝 떨어져 잉크가 번졌다. 그 순간 문득 떠올랐다. 퇴직 직후 친구들과 나누던 대화들. 야, 이 정도 퇴직금이면 평생 걱정 없지 않냐? 그래도 부장님은 다 계획이 있잖아요. 그때는 자신이 성공한 인생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며칠 뒤 아내가 병원에 갔다 오며 말했다. 여보, 나 콜레스테롤이 높대. 약을 먹어야 한대. 그 말에 정수 씨는 멍하니 아내를 바라봤다. 결혼 40년, 늘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챙기던 아내.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나한테 고맙다고 한 적 있어요? 그 질문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거실 조명 아래서 그는 다시 다이어리를 펼쳤다. 그는 5장의 빈 페이지를 꺼내어 나누었다. 각 페이지 맨 위에는 이렇게 제목을 썼다. 체면, 미루기, 감정, 의존, 작은 돈.
그리고 그 밑에 그동안 자신이 했던 행동을 적기 시작했다. 명절 때마다 자식들에게 잘 보이려고 선물 경쟁을 했다. 건강검진은 늘 나중에로 미뤘다. 외로워서 술을 마셨고 기분이 좋아도 마셨다. 힘들면 자식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했다. 커피 한 잔, 택시 한 번이 별거 아니라며 돈을 흘려보냈다. 그는 적으며 깨달았다. 그동안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습관이 문제였다는 걸. 다이어리의 마지막 페이지에 그는 조심스럽게 한 줄을 썼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훈련시켜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정수 씨는 오랜만에 지하철을 탔다. 그는 버릇처럼 택시를 잡으려다 멈춰섰다. 이제 작은 돈부터 아껴야지. 그는 서울시 복지센터로 향했다. 무료 건강 프로그램, 60세 이상 대상 운동교실이 있었다. 거기서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 박정수라고 합니다. 서툰 미소였지만 누군가가 그 미소에 화답해주는 게 오랜만이었다. 그날 밤 다이어리엔 이렇게 적혔다. 택시비 9,000원 절약, 건강검진 예약 완료, 나를 위한 첫 투자. 며칠 뒤 그는 작은 일거리를 알아봤다. 동네 마트에서 재고 정리 보조, 하루 5시간 근무, 일당 5만 원. 처음엔 부끄러웠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일주일 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오늘 번 돈으로 아내랑 김밥 사 먹었다. 이상하게 행복하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다이어리엔 하루하루 작은 메모들이 쌓였다. 커피 대신 집에서 믹스커피, 택시 대신 30분 걸음, 주말엔 경로당 봉사 신청, 월 저축액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1년이 지나자 통장에는 320만 원이 모였다. 그가 적었던 5개의 습관은 이제 5개의 실천으로 바뀌었다. 체면 대신 진심 자식에게 선물 대신 편지를 보냈다. 미루기 대신 실천 건강검진과 운동을 매주 했다. 감정 대신 행동 외로울 때마다 사람을 도왔다. 의존 대신 자립 자식에게 이젠 괜찮다고 말했다. 작은 돈에 힘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계속했다. 아내가 말했다. 여보, 요즘은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야 좀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 2025년 가을, 그는 다시 낡은 다이어리를 펼쳤다. 이제 표지는 더 낡았지만 안쪽엔 새 글씨가 가득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내 인생을 늦게 배웠지만 늦게 배웠다는 건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다. 그날 오후 큰아들이 찾아왔다. 아버지, 이번에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어서요. 집도 정리해야 할지도 몰라요. 정수 씨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다, 아들아. 아버지 세대도 다 겪었던 일이야.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내 삶 지켜라. 그는 다이어리 한 장을 찢어 아들에게 건넸다. 돈보다 중요한 건 습관이야. 오늘 바꾸면 내일이 달라진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아버지의 낡은 다이어리 위에 햇살이 비쳤다. 책상 위 다이어리의 표지가 바람에 살짝 들려 있었다. 거기엔 3개의 단어가 적혀 있었다. 오늘 시작나. 그날 밤 박정수 씨는 마지막으로 다이어리를 덮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오늘도 하루를 버텼다. 아니, 오늘 하루를 살았다. 그는 여전히 평범한 노년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불행한 노인은 아니었다. 그의 낡은 다이어리는 이제 돈의 기록이 아니라 삶의 교과서가 되어 있었다. 여러분, 박정수 씨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이야기이자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돈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습관이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습관을 바꾸려는 마음 하나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이야기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아침 6시, 70세 이도현 씨는 여전히 알람 소리에 눈을 뜬다. 습관처럼 식탁 위에 놓인 다이어리와 통장을 함께 펼친다. 다이어리엔 날짜별로 꼼꼼히 적힌 기록이 있다. 건강검진 예약 경로당 봉사 연금 입금일 손주 생일. 글씨는 단정하고 문장 끝마다 작은 점이 찍혀 있었다. 그 점처럼 그의 인생에는 늘 멈춤이 있었다. 멈추고 생각하고 선택하던 습관 말이다. 이도현 씨는 시청 세무과 공무원으로 33년을 근무했다.
젊었을 땐 늘 빠듯했다. 아이 둘의 학원비, 전세금, 부모님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버는 것보다 쓰는 습관을 먼저 다잡았다. 월급날마다 가계부를 열고 이건 다음 달 적금, 이건 생활비, 이건 예비비. 그리고 마지막 장엔 늘 한 문장을 적었다. 오늘 쓴 1만 원이 내일의 평안을 결정한다. 퇴직 후 그가 받는 연금은 월 232만 원. 크지 않지만 그에겐 충분했다. 그의 통장은 지출보다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도현 씨에게도 위기는 있었다. 퇴직 직후 친구들이 연락을 해왔다. 야, 너도 이제 편하게 살자. 요즘 부동산 안 하면 손해야. 나는 분양상가 하나 샀어. 월세 들어오니까 여유 생기더라.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 얼마냐. 요즘은 ETF도 다 한다니까. 그는 처음엔 귀를 막았다. 그러다 어느 날 오랜 친구 최 부장이 직접 찾아왔다. 도연아, 너는 너무 보수적이야. 요즘 시대는 투자를 해야 먹고 살아.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그날 밤 그는 거실 조명을 끄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엔 통장과 다이어리가 있었다. 통장 잔액은 2,800만 원. 그는 손끝으로 통장 표지를 쓸며 혼잣말했다. 내가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내 마지막 인생을 정하겠지. 다음 날 그는 부동산 사무실 대신 시청 근처 은행으로 향했다. 그리고 2시간을 상담했다. 안정적인 연금저축 상품이 있을까요? 지금은 확정형 상품이 거의 없지만 정기적금 ISA를 병행하시면 안정적이에요. 그는 그대로 실행했다. 매달 연금 중 30만 원을 저축 통장에 20만 원을 ISA 계좌로 옮겼다. 친구들은 그를 비웃었다. 에이, 그런 걸로 언제 돈 모으냐? 요즘은 다 투자야.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이야.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나는 내 잠을 팔 순 없잖아. 2023년 대한민국 물가가 폭등했다. 전기요금, 식료품, 교통비 모든 게 올랐다. 뉴스에서는 고령층 빈곤율 40% 돌파라는 자막이 하루가 멀다 하고 흘러나왔다. 이도현 씨의 연금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졌다. 아내는 말했다. 여보, 요즘 장 보러 가면 예전보다 2배는 더 써요. 당신 저축하는 돈 좀 줄이면 안 돼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이어리에 적었다. 불편함은 잠깐, 습관은 평생. 그날부터 그는 가정의 모든 지출을 필수 보류 불필요 3가지로 나눴다. 식비는 유지, 문화비는 보류, 외식은 불필요. 대신 아내와 매주 무료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함께 들었다. 노래교실, 스마트폰 활용 교육, 자원봉사 활동. 그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돈이 아니어도 행복은 유지할 수 있구나. 2024년 여름,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우리 이번에 전세 올려야 하는데 보증금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말이 막혔다. 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사위의 한숨이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얼마나 필요하니? 2천만 원이요, 아빠. 죄송해요. 그는 통장을 열어보았다. 예금엔 정확히 2천만 원이 있었다. 그 돈은 응급 의료비 플러스 노후 예비비로 적어둔 금액이었다. 그날 밤 그는 다이어리를 펼쳤다. 한쪽에는 딸 전세 도와주기, 다른 한쪽에는 내 노후 지키기. 2문장이 서로를 마주 보고 있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결국 이렇게 적었다. 도와주되 방법을 남긴다. 다음 날 그는 딸에게 계좌를 보내며 말했다. 이건 빌려주는 거다. 1년에 100만 원씩만 갚아라. 그게 내 책임감이야. 딸은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그는 웃었다. 그래야 너도 나중에 후회 안 해. 그날 밤 그는 다이어리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사랑에도 원칙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된다. 시간은 흘러 2025년 봄. 이도현 씨의 하루는 여전히 일정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운동, 9시 도서관, 오후엔 경로당에서 봉사. 그는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세금과 절약의 개념을 가르치는 자원봉사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선생님, 그럼 돈은 언제부터 모아야 돼요? 한 초등학생이 물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지금부터야. 돈을 모으는 건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모으는 거니까. 그의 목소리엔 여유가 있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다이어리를 펼쳤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돈으로 안 사는 행복이 가장 오래 간다.
그의 통장은 여전히 단순했다. 매달 연금 232만 원이 들어오고 생활비 150만 원, 저축 30만 원, 예비비 20만 원, 봉사문화비 10만 원. 남는 20만 원은 행복비라 불렀다. 그 돈으로 그는 손주들에게 소소한 선물을 사주거나 아내와 저녁 산책 후 국수 한 그릇을 먹었다. 아내가 말했다. 여보, 우리 인생 참 단출하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마음은 풍족하지. 그는 다이어리를 덮으며 마지막으로 썼다. 내 인생의 습관은 나를 가난하게 하지 않았다. 2025년 여름 뉴스에선 또다시 이런 자막이 흘렀다. 65세 이상 노인 중 2명 중 1명, 월 생활비 100만 원 미만, 고령층 의료비 10년 새 2배 증가. 그날 아침 이도현 씨는 신문을 읽다 잠시 멈췄다. 자신의 세대 이야기였다. 그리고 머릿속엔 오랜 친구 최 부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작년에 카페 투자를 권했던 친구였다. 그 후로 한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며칠 전 느닷없이 전화가 왔다. 도연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목소리엔 자신감 대신 피로가 묻어 있었다. 무슨 일이야? 사업이 망했어. 권리금도 못 받고 나왔어. 퇴직금 다 날렸어. 은행빚만 4천이야. 그 말에 이도현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저녁 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엔 손때 묻은 통장과 다이어리가 놓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펜을 들었다. 남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남은 마음의 여유가 나를 지킨다. 다음 날 그는 친구를 만났다. 최 부장은 초라한 셔츠에 눈 밑이 퀭했다. 도연아, 넌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냐? 나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이도현 씨는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다. 나는 하루라도 내 다이어리를 안 본 날이 없어. 거기엔 돈보다 내가 지켜야 할 습관이 적혀 있어. 최 부장은 고개를 숙였다. 그날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다. 대화의 끝에 최 부장이 중얼거렸다. 내가 맞았어. 돈이 아니라 습관이 문제였어. 며칠 뒤 이도현 씨는 평소처럼 오전 운동을 마치고 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 게시판에는 어르신 재무관리 특강 강사 모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냈다.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온 방식을 나누고 싶습니다. 일주일 뒤 그는 작은 강의실에서 20여 명의 어르신 앞에 섰다. 칠판에 분필로 크게 썼다. 돈보다 무서운 건 나쁜 습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저는 평생을 돈보다 습관을 관리하며 살았습니다. 매달 1만 원이라도 저축하고 나중에라는 말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걸 자랑하지도 비교하지도 않는 겁니다. 강의가 끝나자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저도 늦지 않았을까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아직 숨 쉬고 계시잖아요. 그럼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날 강의 후 그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 남에게 가르칠 수 있을 때 내 인생은 이미 성공했다. 가을이 다가올 무렵 딸이 오랜만에 부모님 집을 찾았다. 아빠, 그때 빌려주신 돈 올해 마지막 분까지 다 갚았어요. 봉투 속엔 현금 100만 원과 함께 작은 편지가 있었다. 아빠 덕분에 저도 돈의 무게를 배웠어요. 이제 저도 저축하고 있어요. 그는 편지를 읽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아내가 따뜻한 차를 내왔다. 여보, 당신 참 잘했어요. 그때 그냥 줬으면 딸이 빚의 무게를 몰랐을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주는 사랑보다 가르치는 사랑이 오래가. 그날 밤 그는 통장을 펼쳤다. 잔액은 1180만 원. 많지 않았지만 그 어떤 숫자보다 든든했다. 통장 옆에는 아내가 정리해 둔 가계부가 놓여 있었다. 거기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다. 오늘도 감사. 남편이 있어서 든든하다. 그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과거 그 어떤 승진 축하의 웃음보다 더 따뜻했다. 12월, 첫눈이 내리던 날, 이도현 씨는 도서관 창가에 앉아 있었다. 눈이 천천히 쌓이는 걸 바라보며 다이어리를 펼쳤다. 맨 마지막 장에는 단 3줄만 적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은 가난하다. 돈이 없어도 평안한 사람은 부자다. 나는 후자이고 싶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길가엔 연말을 맞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가는 선물을, 누군가는 빚을, 누군가는 행복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내일은 밥 대신 국수 먹고 영화 보러 갈까? 좋아요. 당신이랑이라면 뭐든 좋아요. 그 대화 속에는 숫자가 아닌 삶의 여유가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다이어리를 덮으며 중얼거렸다. 오늘도 나는 잃지 않았다. 습관이 나를 지켰으니까. 탁자 위엔 두 권의 노트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하나는 손때 묻은 통장, 다른 하나는 깨끗하게 정리된 다이어리. 그 두 권이 보여주는 건 70년의 인생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한 진실이었다. 진짜 부자는 마음이 비치지 않는 사람이다. 이도현 씨의 인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후의 불안은 돈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평생 이어온 작은 습관들이 결국 우리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오늘 하루의 절제, 한 번의 감사, 그리고 미루지 않는 행동이 당신을 진짜 부자로 만듭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70세 이후의 삶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이미 전체 인구의 25%를 넘어섰습니다.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가는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구는 늘었지만 그만큼 삶의 질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8%를 넘고 시장소득 기준으로 보면 절반이 넘는 어르신들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일하지 않아서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평생을 일했음에도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세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소득의 부족이 아니라 습관의 부재라는 점에서 이도현 씨의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후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순히 직업이나 소득보다 저축 습관과 소비 패턴, 그리고 재정관리 능력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노년기에 가난해진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일했지만 계획이 없었다는 공통된 특징을 보였고, 반면 노후가 안정된 사람들은 소득이 많지 않아도 생활 습관이 체계적이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거나 가계부를 쓰는 사람의 노후 자산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2배 이상 많았으며, 이는 단순히 돈을 모았기 때문이 아니라 소비의 흐름을 조절할 줄 아는 습관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의 차이가 평생의 결과를 뒤바꾸는 이유는 복리의 원리 때문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종종 복리는 돈보다 습관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30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꾸준히 적립하면 45천만 원의 자산이 형성되지만, 불규칙하게 모으거나 중간에 포기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조사에서도 50대와 60대의 60%가 저축을 중간에 멈췄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당장의 소비 압박, 자녀 지원, 명절 경조사 비용 등을 꼽았습니다. 즉, 체면 소비와 즉흥적 지출이 결국 평생 쌓은 돈을 갉아먹는 구조였던 것이죠. 특히 나중에 병이라고 불리는 미루는 습관이 노후 빈곤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50대 가구의 70% 이상이 퇴직 후 노후 준비를 나중에 하겠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실제로 10년 후에도 준비를 시작하지 못한 비율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 이도현 씨처럼 50대 초반부터 적은 금액이라도 저축을 꾸준히 유지한 사람들은 평균 자산 유지율이 1.8배 높았고, 의료비 부담 또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꾸준한 운동, 정기적인 검진, 계획적인 소비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액은 월 평균 약 66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개인연금, 퇴직연금, 금융자산이 더해져야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외의 추가 준비가 있는 고령층은 40%도 되지 않습니다. 즉, 10명 중 6명은 연금 하나로 버티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제도적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자는 심리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50대 이후 자녀 학비, 결혼 자금, 생활비 등으로 여유가 없다고 말하지만, 이도현 씨처럼 적은 돈이라도 미루지 않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훨씬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했습니다. 건강 역시 돈보다 강력한 복리의 요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0대 후반부터 의료비 지출은 50대의 2배, 70대는 4배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운동 습관이 꾸준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의료비 부담이 평균 35%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몸이 건강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이 곧 경제적 방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운동과 절약은 별개의 행동이 아니라 같은 뿌리를 가진 습관이었던 것이죠. 노후에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는 비율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이 자녀와 함께 살았지만 지금은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부모 세대는 여전히 자식이 도와줄 것이라 믿지만 현실은 자식들도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바쁜 시대입니다. 실제 통계에서 자녀로부터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는 노인은 10명 중 1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결국 자신의 습관과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통계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노후의 빈곤은 우연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평생 벌어온 소득의 많고 적음보다 돈을 어떻게 다루고 소비하며 저축했는지가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짓습니다. 체면을 위해 쓴 돈, 나중에 하자고 미룬 선택,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흘려보낸 시간들 이런 것들이 모여 결국 통장의 잔고와 마음의 여유를 바꿉니다. 반대로 이도현 씨처럼 단단한 습관을 지켜온 사람은 작은 연금에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운동하고 가계부를 쓰고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만 소비합니다. 그의 통장은 크지 않지만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통계는 결국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며 지금의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한 세상이 아니라 습관이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이도현 씨 같은 사람들의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짜 부자의 정의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앞서 살펴본 문제의식을 토대로 해결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와 각 지자체가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해외에서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들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세대가 지금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자연스럽게 유튜브 형식으로 한 문단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내에서도 우리 세대, 특히 50대, 60대가 놓치기 쉬운 노후 준비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정책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보건복지부는 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발표하여 2027년까지 노인 인구의 약 10% 수준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를 전체의 4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노인들이 일을 하는 것 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활동,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지자체 단위에서도 2024년 고령층을 위해서 소득 보장, 돌봄 서비스, 생활환경 개선, 여가 취미활동 지원 등 4개 분야 43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앞서 우리가 본 체면 소비, 나중에로 미루는 습관, 감정 소비, 자식 의존, 작은 돈 무시 같은 습관이 실제로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전환하려는 국가적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제도 또한 빈곤 개선에 효과가 크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소득 자체가 많아야만 노후가 안락하다는 고정관념을 넘어 소득활동의 지속성, 사회참여, 의미 있는 일상이라는 맥락까지 바꾸려는 움직임이 우리에게 직접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들이 여러분 같은 50대, 60대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노후에 멈추는 삶이 아니라 노후에도 참여하고 움직이는 삶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둘째, 사회 참여가 단순히 시간 보내는 활동이 아니라 수입, 자존감, 건강 모두에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일자리가 주는 건 단지 월급이 아니라 나는 쓸모 있다는 느낌과 관계입니다. 셋째, 지자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각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무료 문화센터, 경로당 활동, 가계부 쓰기, 저축습관 지원 등은 아주 작은 돈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습관, 전환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실질적인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창한 투자나 대형 자산보다는 지금 당장 월 저축액을 정하고 가계부를 쓰세요.
주변 지자체나 복지센터에 문의해서 참여 가능한 노인 일자리나 무료 강좌를 찾으세요. 자식에게 의존하거나 나중에로 미루는 대신 지금부터라도 건강검진 운동 사회 참여 루틴을 만드세요. 이렇게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앞서 사례에서 보여준 습관이 삶을 바꾼다는 진실이 여러분에게도 적용됩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우리와 매우 유사한 고령사회 문제를 겪으며 일부 유의미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노인 빈곤 해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연금, 보장성과 고령자의 고용 연계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 연구는 서구 여러 나라에서 기초연금 성격의 제도와 일자리 관련 정책이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주요 변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단지 노인이 쉬도록 남기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계속 활동하도록 설계된 제도들이 노후 빈곤 탈출의 열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사회의 제도를 단지 받기만 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제도를 활용하고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설계하는 능동적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종합하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노후의 빈곤을 막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길은 제도와 습관의 결합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확대, 돌보며가 프로그램, 연금 보완 정책 등이 제공되고 있는 지금, 나머지는 내가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앞서 사례에서 보았듯이 잘못된 습관 하나가 평생의 결과를 바꿔버릴 수 있고, 반대로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 순간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지금 당장 가계부를 켜고 한 달 저축액을 정하고 지자체 무료 강좌를 알아보세요. 제도는 이미 움직이고 있고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낡은 통장은 닫혔지만 마음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흘러간 세월이 손끝을 스쳐도 내일의 길은 여전히 남아있다. 살아온 날이 무겁더라도 남은 날은 가볍게 걸을 수 있기를. 오늘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평화를 만든다. 여러분,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는 평생을 성실히 살았지만 습관 하나를 바꾸지 못해 노후가 무너진 박정수 씨. 그리고 같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평생 지켜온 습관으로 평온한 노년을 맞이한 이도현 씨. 두 사람 모두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대한민국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후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말로 하루를 버텼고 다른 하나는 오늘도 잘 살았다는 말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차이는 단 한 가지, 삶을 대하는 태도와 습관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돈이 없어 불행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불행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사라질 때 찾아옵니다. 박정수 씨는 늘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쓰고 외로움을 잊기 위해 흘려보냈던 돈. 그는 자신이 번 돈보다 더 많은 후회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반면 이도현 씨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쓰며 매일 다이어리에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통장은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엔 평화라는 이름의 잔액이 늘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늦게 배웠지만 늦게 배웠다는 건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다. 이 말 참 가슴에 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노후를 망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방심입니다. 그리고 노후를 구하는 것도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사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통장 잔고를 보며 불안하신가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두려우신가요? 자식에게 미안하고 세상에 뒤처진 것 같아 마음이 무겁나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가계부를 써보세요. 커피 한 잔 대신 산책을 해보세요. 자식에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하루를 계획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늙어가지만 모두가 같은 노년을 맞이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는 후회 속에, 어떤 이는 감사 속에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 갈림길은 오늘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박정수 씨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건 경고입니다.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은 바꾸지 못한다. 그리고 이도현 씨의 삶이 우리에게 준 건 희망입니다. 늦게라도 배우면 인생은 언제든 새로 쓸 수 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늙어가는 이 나라에서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후회 없이 잠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후회로 잠드는 하루일까요? 감사로 잠드는 하루일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다이어리 한 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쓴 한 문장이 내일의 삶이 된다. 이도현 씨는 그렇게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 모두가 닮을 수 있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랑하고, 오늘 하루를 계획하고, 오늘 하루를 아끼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부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습관보다 강한 건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오늘도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당신 인생의 첫날입니다. 요즘 따라 이유 없이 피곤하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혹시 퇴직만 하면 모든 게 편안해질 거라고 믿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한때 잘 나가던 60대 남성, 퇴직 후 6개월 만에 건강은 무너졌고 통장에 있던 5천만 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쉬는 것도 준비가 필요했구나. 물가는 오르는데 수입은 끊기고 가족은 점점 말수가 줄고 하루가 왜 이리 긴가 싶은 날들. 여러분, 혹시 이런 낯설고 무서운 변화 지금 겪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퇴직 후 이렇게 살 줄은 몰랐다고 말하는 한 남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흔히 놓치는 퇴직 후 일련의 함정, 그리고 무너지는 건강과 돈, 관계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진짜 현실적인 조언을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넘긴다면 당신도 곧 같은 후회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을 평상시 가족처럼 깊게 생각하는 지인이 있다면 그분에게 꼭 공유해 주셔서 함께 행복한 인생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퇴직 후의 삶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좀 쉬면서 살자는 마음으로 은퇴를 선택했던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서울에 사는 62세 장영철 씨는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동안 참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단 6개월 만에 건강이 망가지고 5천만 원 넘는 돈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의 일 같으신가요? 사실 요즘 50대, 60대에게 이건 아주 흔한 이야기입니다. 이선규 씨는 61세의 대기업에서 정년을 4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던 그는 오랜 직장 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을 위해 이제는 좀 쉬고 싶다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퇴직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퇴직 직후 처음 몇 주간은 해방감에 젖어 늦잠도 자고 보고 싶던 드라마도 몰아보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가 길게만 느껴졌고 오후가 되면 갑자기 이유 없는 허무감과 답답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막히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그냥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오히려 더 허탈하게 들렸습니다. 퇴직 후 석 달이 지나자 그의 일상은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아침 10시에 겨우 일어나 간단히 아점을 먹고 TV를 보다 졸고 오후에는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뜸해졌고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는 빠르게 끊어졌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내가 이렇게까지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나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는 퇴직 직후 들뜬 마음에 가족과 제주도로 여행도 다녀왔고 자신에게 고생했다고 400만 원짜리 고급 시계를 선물로 사기도 했습니다. 지인 모임 회비, 경조사비, 아내와의 외식 비용 등 지출이 계속됐고 은근히 쓰던 돈이 석 달 만에 2천만 원 가까이 빠져나갔습니다. 그가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생활비를 위해 전기예금까지 깨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표정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좀 쉬어야지라며 응원하던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어느 날은 당신 계속 이렇게 있을 거야? 라는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하고 새벽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어느 날 집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져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습니다. 담담하게 상담을 받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상담 결과는 퇴직 후 우울 증상. 전문가의 권유로 그는 2주에 한 번씩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다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을 무렵 이미 퇴직금 중 4,700만 원이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는 후회했지만 동시에 말했습니다. 무너지는 데는 6개월도 안 걸리더군요.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든 저처럼 될 수 있어요.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조용한 경고처럼 남아 있습니다. 상담 이후 그는 일주일에 2번은 산책 대신 도서관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런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점차 글을 읽고 필기하면서 하루를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일정한 시간에 외출하고 누군가와 말을 나눈다는 것이 그에게는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다시 만들어가는 중에도 경제적 압박은 여전했습니다. 5개월 차가 되던 어느 날 그는 집 근처에 있는 복지관에서 무료 상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산관리 교육도 들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퇴직금과 예금을 사용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쓰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은 방향 없이 흘려보낸 돈이었더라고요. 그렇게 그는 남은 금액을 정리하고 지출 패턴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자주 나가던 모임도 정리했습니다. 술자리에 나가면 허무함만 더 커졌고 매번 반복되는 골프 모임은 비용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작게 시작하는 봉사활동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복지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컴퓨터를 가르치는 자원봉사자로 등록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또래 사람들과의 대화는 그에게 또 다른 일상의 의미를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안정을 찾기까지 그는 인생에서 가장 깊은 외로움과 무력감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와도 갈등이 깊어졌고 아이들과도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고 어느 날은 거울을 보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고 합니다. 퇴직 후 정확히 6개월이 지났을 무렵 그는 드디어 일을 다시 시작해보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구직을 하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고 나이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어르신 대상 강의 보조 일자리를 소개받아주 3일 일하는 소소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일자리는 그의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 주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수입은 작아도 내가 다시 사회의 일부가 되었다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는 말합니다. 퇴직하고 쉬는 시간은 필요하지만 너무 오래 쉬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의 사례는 지금도 많은 퇴직자들에게 은퇴직 후 1년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이야기로 회자됩니다. 아직도 위 사례가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드시나요? 그렇다면 한 가지 사례를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4세 조태식 씨는 2024년 가을 33년간 몸담았던 중견 철강회사를 명예퇴직했습니다. 정년을 1년 남겨두고 있었지만 후배들의 눈치를 보며 일하는 것이 점점 버거워졌고 회사도 더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아파트에 사는 그는 아내와 함께 여생을 천천히 보내겠다는 다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첫 2달은 그야말로 평화로웠습니다. 해 뜨기 전 새벽 산책을 다니고 아침엔 라디오를 들으며 여유있게 신문을 펼쳤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웃음도 잦아졌고 오랫동안 못 읽었던 소설책도 꺼냈습니다. 그는 주변 지인들에게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다며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점점 그의 하루는 무료해졌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때 일주일에 2~3번씩 만났던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퇴직 전 그토록 바쁘게 지내던 사람이 이제는 오후 2시가 되면 오늘 하루는 벌써 끝난 건가 싶어지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 씨는 아내와의 대화 중 우연히 듣게 된 지인의 투자 성공담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배당금만으로도 생활비가 나온다더라는 말에 은퇴자금 일부를 주식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초 갑작스러운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국내 금리 인상, 기업 실적 하락으로 증시는 곤두박질 쳤고 조 씨의 계좌는 불과 석 달 만에 6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경제적 충격은 곧 건강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새벽이면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병원을 찾았지만 스트레스성 위염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괜찮냐고 묻기 시작했고 조 씨는 무의식 중에 말수가 줄고 밖에 나가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무렵 아내의 고혈압 약값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2025년 정부가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조정하면서 고령층 의료비 부담이 갑작스레 커진 것이었습니다.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정기검진도 미루기로 했고 두 사람은 마트 대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축의금 문자가 와도 이제는 어차피 안 만날 사람이라며 무시하게 됐고 골프 모임도 그만두었습니다. 더 이상 술값이나 회비를 감당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 씨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퇴직 10개월 차, 조 씨는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조 씨의 말을 들어주었고 그는 처음으로 제가 잘못 산 걸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상담 후 그는 노트를 펴고 하루의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규칙적인 루틴이 다시 삶을 일으키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지금 조 씨는 아내와 함께 동네 노인정에서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주 2회 공원 청소 봉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없지만 마음의 평화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나를 잃는 거더라고요. 조태식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은퇴자 가운데 절반 가까운 47%가 경제적 불안을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선택한 이들 중 10명 중 7명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투자 실패나 의료비 부담, 심리적 고립감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시행된 건강보험 개편으로 인해 고령층의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평균 18%나 증가했고 만성질환 약값은 1인당 연간 130만 원 이상 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박재형 교수는 노년기의 재정 불안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정신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복합적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한국심리학회는 전국 은퇴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34%가 우울감 또는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고 그중 절반 이상은 경제적 이유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한국노인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중 22.6%는 정기적인 사회활동이 전혀 없이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고 있으며 이들 중 41.3%가 하루가 너무 길고 우울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고립된 생활이 뇌 기능 저하와 신체 건강 악화를 가속화시킨다고 경고합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든다고 분석했는데 실제로 직장을 떠난 후 85%의 사람들이 연락하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겼다고 응답했고 그로 인한 외로움이 노후 정신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퇴직 이후 무계획한 시간과 느슨한 인간관계, 준비되지 않은 재정 상황은 상상 이상으로 사람을 깊은 불안과 무기력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기의 삶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고립되지 않고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조태식 씨처럼 막막함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은퇴 이후의 삶에도 목표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이준혁 교수는 사람은 소속과 의미가 사라지면 무기력에 빠지기 쉽다며 은퇴자들에게는 일상 속의 작은 임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국내 여러 지자체는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는 은퇴자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독서 모임, 글쓰기 강좌, 영상 제작 교실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운영 중이며, 인천시는 노년생활 코디네이터를 양성해 은퇴자가 은퇴자를 돕는 구조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는 건강 100세 교실을 통해 기초 건강 검진과 운동 수업을 연계해 지역 노인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고, 충청남도는 일일 생활 루틴 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해 은퇴자들의 일과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은퇴자의 경험을 살린 공공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자치단체 복지센터에서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안심 케어 프로그램도 도입해 정기적인 건강 모니터링과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AI 스피커를 이용한 비대면 정서 돌봄 서비스도 제공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퇴직 직후 6개월 안에 사회적 활동을 재개해야 우울감이나 자존감 저하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운동 습관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고 말합니다. 전국 복지관에서는 무료로 수영, 요가, 국선도, 단전호흡 등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만 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혼자 끙끙 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고, 그 손을 잡기만 해도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용기 내어 한 걸음만 나아가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다시 웃을 수 있는 내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텅 빈 하루 속에 이름 모를 새가 날아들고, 조용한 웃음 하나가 오래된 슬픔을 감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켠이 저릿하셨나요? 퇴직 후 6개월 만에 무너진 건강, 사라진 수천만 원, 조용히 멀어져 간 사람들. 이건 누군가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수 있는 평범한 인생의 어느 순간입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꾹 참고, 혼자 아픈 줄도 모른 채 견디고, 말없이 줄어드는 통장 잔고에 한숨 지었던 그 마음. 저희는 그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다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이고 친구이며 여전히 사랑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해드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히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제 손을 내밀어 보세요. 누군가의 위로가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한 응원의 손길을. 그리고 말해주세요. 나는 아직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의 인생 2막은 더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걸어가요. 따뜻하고 단단한 노년을 위해. 제 또래 어르신들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친구들 앞에서 비참해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겪은 참 서럽고 기가 막혔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퇴직하고 처음으로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저만 빼고 다들 잘 살더군요. 한 친구는 연금으로 여행 다니는 얘기를 하고, 다른 친구는 자식들이 준 용돈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 앞에서 저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그저 고개만 툭 숙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나?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세월이 한순간에 원망스러워지더군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겉으로만 웃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몰래 한숨 쉬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그 억울하기 짝이 없는 제 사연을 오늘 전부 털어놓을 테니 부디 제 이야기 끝까지 한번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났다가 혼자 고개를 떨군 적이 있으신가요? 나만 준비 안 됐구나. 이런 생각, 가슴 깊이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뉴스 보셨나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60대 중 무려 35%가 은퇴 이후 별다른 소득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서울 송파구에 사는 62세 김태수 씨도 친구들과 저녁 모임을 가졌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는 대화가 오갔는데 놀랍게도 친구들은 각자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상가 임대 수익으로 여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부부가 함께 건강검진을 다니며 여행 계획을 세우고 누구는 작은 빌라 2채를 세놓아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받는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 씨는 주머니를 뒤적여봐도 남은 돈은 몇 장에 1,000원짜리 뿐이었고 기댈 연금도 수익도 기약도 없는 현실 앞에서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나만 뒤처졌구나. 나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혹시 여러분, 이런 기분 요즘 자주 느끼지 않으시나요? 친구들은 어느새 노후 준비를 마쳤는데 나는 아직 갈 길이 막막한 현실. 시간은 멈춰주지 않는데 준비 없는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가는 현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도 몇 년 후 텅 빈 지갑과 싸늘한 현실 속에 후회하며 서 있을지 모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노후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늦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인생을 바꿀 준비를 시작하세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을 평상시 가족처럼 깊게 생각하는 지인이 있다면 그분에게 꼭 공유해 주셔서 함께 행복한 인생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퇴직 후 친구들과 만나 웃으며 밥을 먹다가 어느 순간 혼자만 벽처럼 고립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서울 동작구에 사는 63세 윤상철 씨는 지난해 12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32년 동안 다녔던 중견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정년 퇴직과 함께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손에 쥐게 된 게 전부였습니다. 이 정도면 5년은 버틸 수 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퇴직 후 상철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했던 5명의 친구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온 동기들이었습니다. 모임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 예약자 이름은 친구 박재형 씨였습니다. 내가 사는 건물 2층 들어온 사람이 이번에 프랜차이즈 대박 났다니까 매달 월세 꼬박꼬박 들어오고 덕분에 나도 안정적이야. 나는 작년에 퇴직했지만 개인연금이랑 주식 투자 수익 덕분에 생활비 걱정은 없어. 요즘은 골프 배우고 있어. 우리 부부는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 합치니까 한 달에 250만 원은 나오더라. 거기에 건강보험료 감면까지 받으니까 한결 편해. 친구들의 대화는 밝고 가벼웠지만 상철 씨는 점점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퇴직금을 은행 예금에만 넣어두고 별다른 투자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 결혼자금 지원에 5천만 원을 쓰고 나니 남은 돈은 7천만 원. 매달 생활비로 200만 원을 쓰다 보니 통장은 눈 깜짝할 새에 줄어들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상철 씨는 지하철역까지 혼자 걸어갔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조차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오는 걸 알리는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연금도 없는데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길 건너편 밝은 조명을 받은 친구들이 삼삼오오 웃으며 헤어지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상철 씨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철 씨의 일상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퇴직 후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고혈압과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고 약값과 병원비로 매달 10만 원 이상이 추가로 나갔습니다. 운동이라도 시작하려 했지만 헬스장 등록비조차 부담스러워 동네 공원을 걷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대출이라도 받을까 싶어 은행에 갔지만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심리적인 것이었습니다.
밤이면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이면 아무런 이유 없이 눈물이 터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는 것도 모임에 나가는 것도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내가 괜히 분위기 망치는 거 아닐까? 괜히 내 처지를 들키는 건 아닐까? 혼자만의 상상과 두려움이 깊어지면서 상철 씨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휴대폰 요금제를 최저가로 바꾸고 전기세를 아끼려고 겨울에도 전기장판 하나로 버텼습니다.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으로 때웠고 저녁은 집에서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로 때우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월급날이면 동네 맛집을 찾아가 가족들과 외식을 하곤 했지만 이제는 그런 사치도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철 씨는 심지어 친구들의 SNS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가족여행 갔다. 누구는 골프장에서 하루 종일 운동했다. 누구는 취미생활로 사진전을 열었다. 그런 글과 사진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초라한 현실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오직 쓸쓸함, 막막함, 그리고 조용히 다가오는 빈곤뿐이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물가는 오르고 기본 생활비는 1인당 월 180만 원 이상이 필요한 시대,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철 씨 같은 사람들은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삶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노후 일자리를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상철 씨에게 돌아오는 건 단기 계약직 공고 몇 줄뿐이었습니다. 나이 제한 60세 미만, 건강 이상 무필수. 현실은 그렇게 냉혹했습니다. 어느 날 상철 씨는 반지하 월세방을 알아보다가 멈춰섰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퇴직하면 쉬고 여행도 다니고 인생을 즐길 줄 알았는데 그는 이제 매달 얼마 남지 않은 통장 잔고를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수많은 상철 씨들이 조용히 그리고 힘겹게 삶과 싸우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아직도 위의 사례가 본인과는 절대로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한 가지 사례를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노후는 고생 끝에 찾아오는 평온한 시간일 거라고 믿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65세 이춘복 씨는 젊은 시절부터 노력하면 노후는 편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대학 진학 대신 바로 직장에 들어가 건설 현장과 공장을 오가며 40년 가까이 몸을 갈아 넣었습니다. 30대 중반에는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고 50대 초반에는 아이 둘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던 인생. 그러나 퇴직 후 현실은 상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62세에 정년 퇴직을 하던 해 춘복 씨 손에는 퇴직금 8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큰딸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 작은 아들 사업 자금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하고 나니 남은 돈은 3천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매달 생활비, 공과금, 보험료를 내고 나면 1년도 채 버틸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차피 국민연금이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받아본 연금은 월 49만 원. 기초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전세로 살던 집은 재건축으로 인해 계약 해지가 되었고 새로 구한 집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짜리 반지하방이었습니다. 첫 겨울, 춘복 씨는 벽에 얼음처럼 서린 결로를 손으로 닦아내며 살았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고칠 수 없었습니다. 관리인에게 항의해봐야 싼 값에 방 얻었으면 감수해야지라는 대답이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낮에는 근처 마트에서 카트 정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 8시간 동안 무거운 카트를 밀어 정리하는 일당은 고작 6만 원. 하지만 나이 많은 알바생에게는 그마저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겨울에 손가락이 얼어붙을 때까지 바깥에서 일하다가 결국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입원비는 180만 원. 국민건강보험 덕에 일부는 지원받았지만
남은 금액은 결국 카드론 대출로 막아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알바를 쉴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쌓인 월세, 카드가, 보험료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생활은 무너졌고 자존심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두 아이에게조차 손을 벌릴 수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결혼한 딸은 어린 자녀 양육비에 허덕였고 아들은 사업 실패 후 재기를 꿈꾸며 오히려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춘복 씨는 결국 연락을 끊다시피 했습니다. 내가 살기도 힘든데 애들한테 짐이 되긴 싫었다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2025년 한국 사회는 퇴직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1위, 평균 기대 수명은 늘어났지만 경제적 수명은 점점 짧아지는 사회. 춘복 씨는 그 냉정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지만 그의 집 창문 밖으로는 햇살 대신 곰팡이 핀 벽이 보였습니다. 한 끼 식사는 편의점 할인 도시락 혹은 반찬 없는 즉석밥이 전부였습니다. 건강도, 인간관계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가끔 버스 정류장에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 춘복 씨는 눈을 돌렸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 이렇게 됐을까? 질문은 있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춘복 씨는 어느 날 작은 다이어리를 꺼내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월세 45만 원, 식비 25만 원, 통신비 3만 원, 약값 5만 원, 교통비 2만 원. 기본 생활비만 매달 80만 원이 필요했지만 월 국민연금 49만 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부족한 30만 원을 채우기 위해 다시 마트 주차장 관리 아르바이트에 지원서를 넣었지만 65세 이상은 채용 불가라는 안내문 앞에서 허탈하게 돌아섰습니다. 노후는 준비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춘복 씨는 요즘 하루 한 끼를 먹는 것으로 생활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배고픔보다 무서운 것은 고립감이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고 가족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사는 게 아니야. 혼잣말을 뱉으며 그는 오늘도 좁은 방 구석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사람 한 명 만나지 못한 채 해가 지고 또 뜹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 그것이 지금 이춘복 씨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연 특별한 경우일까요? 아니요.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 수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상철 씨와 이춘복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은퇴자들이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 중 약 41%가 별다른 소득 없이 은퇴 후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고령자들의 경우 월 평균 수령액이 58만 4천 원에 불과해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생계형 빈곤 노년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경고했습니다. 퇴직 후 5년 이내에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은퇴자의 65% 이상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이죠. 실제로 현재 65세 이상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4%로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령층의 소득 구조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60대 이상 고령자 가구의 주된 소득원은 48.6%가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연금이나 자산소득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은퇴자가 진정한 은퇴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어 고령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그마저도 구하기 어려운 현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고령자 신규 일자리 채용 공고의 72%가 60세 미만 지원자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60대 중반을 넘긴 은퇴자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사라진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실에 대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한국은 빠르게 고령화되었지만
노후 준비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개인연금 가입률은 2025년 현재 30% 초반에 머물고 있으며 그나마도 지속 납입률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 은퇴자들은 여전히 국민연금 하나에 의존하고 있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특히 2025년 들어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고령층 생활비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고령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월 평균 지출액은 187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국민연금 수령액과 비교하면 매달 약 130만 원 이상의 부족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두고 한상진 연구원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은퇴자는 최소 3가지 이상의 소득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임대수익이나 소규모 근로소득을 병행하는 방식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당장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들에게는 이 말조차 사치로 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빈곤, 고립, 건강 악화라는 삼중고를 불러오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 안에서 윤상철 씨와 이춘복 씨처럼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숫자와 전문가의 경고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미래를 가리키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소득원을 늘리는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퇴직 이후에는 3가지 이상의 소득원이 있어야 한다고. 국민연금은 기본이지만 개인연금이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소액이라도 추가 저축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노후 소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서울시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50세 이상 은퇴자에게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월 최대 120만 원의 보수가 지급되어 생계비 걱정을 덜 수 있죠. 경기도에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공공근로, 지역봉사활동, 돌봄 서비스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는 월 30시간 이상 근로 시 약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어르신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노년층의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 컨설팅부터 초기자금 일부까지 연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다시 사회와 연결되어 경제적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출 관리입니다. 재무설계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는 소득보다 지출을 줄이는 전략이 훨씬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고정 지출인 통신비, 보험료, 관리비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통신비는 알뜰폰 요금제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하며 관리비가 적은 소형주택으로 이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건강관리입니다. 2025년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과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적 파탄을 막는 길이 됩니다. 또한 지역 복지관이나 보건소에서는 무료 운동 프로그램, 심리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시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는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지원 상담을 하고 있으며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고령자 생활 지원사를 통해 정기 방문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고립을 막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면 1년, 5년 후의 삶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합니다.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작더라도 끊임없이 이어갈수록 미래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주변 친구들이 이미 앞서 나갔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지자체 프로그램 하나 참여하는 것부터, 지출 내역 한 줄 점검하는 것부터, 매일 10분씩 걷는 것부터, 작은 실천이 결국 당신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나를 지키는 작은 첫걸음을 시작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한 줌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무였지만 쓰러지지 않으려 끝까지 뿌리를 내렸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야기, 윤상철 씨와 이춘복 씨의 삶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누구보다 가정을 위해 희생했던 이들이었지만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그들의 손끝에서 서서히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은퇴하면 여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할 생활, 감당해야 할 외로움, 쏟아지는 경제적 부담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고된 싸움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걱정에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남들은 다 준비했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남들은 여유롭게 웃고 있는데 나만 초조하고 불안한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살아내야 하는 존재들이니까요. 지금은 비록 작고 초라한 시작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다시 따뜻한 햇살이 당신을 비추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힘들다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수십 년을 넘어 이 자리까지 온 강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강인함을 당신 자신을 위해 써야 할 시간입니다. 조금 늦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다시 아름답게 피워낼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해요. 당신의 노후는 아직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지켜야 할 이유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